지금 유럽이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줄 맨 앞에 서 있는 회사가 독일도 프랑스도 아니고 한국 회사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상 방산 부문 수주 잔고만 39조 7천억 원, 창사 이래 최대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회사의 주력 무기인 K9 자주포는 성능만 놓고 보면 독일제 PGH-2000보다 떨어집니다. 분당 발사 속도도, 탄약 적재량도요.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유럽은 굳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사갈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답은 가격이겠죠. 실제로 격차가 큽니다. K9은 대당 평균 70억 원 수준, 독일 PGH-2000은 22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단순 단가로만 3배고 운용하고 정비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실질 격차가 5배 가까이 벌어진다는 분석도 있어요. 싸니까 사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참 깔끔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기는 싸다고 사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무기는 한번 도입하면 30년, 40년을 씁니다. 탄약도 계속 사야 하고 정비체계도 그 나라의 통째로 묶여요. 자동차 사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결정입니다. 게다가 유럽 입장에선 자기 나라 방산업체에 일감을 주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편해요. 결국 세금으로 사는 물건이니까요. 그런데도 폴란드는 K9을 364문이나 계약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요. 값이 싸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납기.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독일도 자주포를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은 못 만든다는 겁니다. 주문을 넣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반면 한국은 몇 달 만에 첫 물량을 실어 보냈습니다. 전쟁이 코앞인 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3년 뒤에 도착하는 최고 성능과 6개월 뒤에 도착하는 준수한 성능, 둘 중에 뭘 고를까요? 성능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인데 국경에 탱크가 몰려있는 상황이라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요즘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 하나가 보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품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반도체 파운드리도 그렇고 백신 위탁 생산도 그렇습니다. 설계는 남이 해도 실제로 찍어낼 공장을 가진 쪽이 협상력을 가져가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원리가 방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갈게요. 방산 수출은 결국 외교와 로비로 결정된다는 생각이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은 좀 달라요. 각국이 재무장 예산은 이미 편성해놨는데 정작 그 돈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줄 공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는 시장. 이런 시장에선 인맥보다 생산 라인이 훨씬 셉니다. 그럼 한국은, 그리고 한화는 어쩌다 그 라인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게 전략적 성견지명이었다면 참 멋진 이야기가 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이건 돈이 안 된다며 내려놓은 사업을 한화가 받아온 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대박 예감이 아니라 아무도 탐내지 않던 사업을 떠안는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삼성이 방산과 화학 계열사 4곳을 하나의 통째로 넘기기로 한 거예요. 삼성 테크윈, 삼성 탈레스, 삼성 종합화학, 삼성 토탈. 금액은 1조 8,541억 원. 언론은 이걸 빅딜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성이 사업을 판다는 것 자체가 그 시절엔 뉴스였어요. 그리고 그중 삼성 테크윈이 바로 K9 자주포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삼성은 왜 팔았을까요? 방산은 삼성이 좋아하는 종류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사실상 정부 하나뿐이고 가격은 원가의 적정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정해져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진이 확 뛰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처럼 한번 터지면 수십 배로 튀는 사업에 익숙한 회사 입장에선 성장도 수익성도 애매했던 거죠. 선택과 집중, 그때로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반대로 한화에겐 딱 맞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한화는 1952년 한국 화약으로 출발한 회사예요. 이름 그대로 화약, 그러니까 탄약을 만들던 곳입니다. 탄약은 있는데 정작 그 탄약을 쏘는 물건이 없었어요. 삼성 테크윈을 인수하면 자주포라는 플랫폼이 생깁니다. 총알 파는 회사가 총까지 갖게 되는 셈이죠. 위아래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인수하자마자 잘 풀린 건 아닙니다. 2015년 6월 한화테크윈이 공식 출범했는데 그의 회계 기준으로는 적자였어요. 인수 과정에서 직원들 반발도 컸고 위로금으로만 수천억 원이 나갔습니다. 삼성 배지를 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다 2016년에야 영업이익 1,600억 원대로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는 처음부터 대박이 아니라 천천히 자리를 잡아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화가 인수한 건 공장과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생산 라인을 받은 겁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잠시 멈춘 나라죠.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자주포든 탄약이든 수요가 줄어도 라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이 곧 상시 수요니까요. 이건 누가 설계한 전략이 아니라 지정하기 강제한 조건이었습니다. 유럽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평화 배당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이제 전쟁 걱정이 없으니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와 경제에 쓰자는 거였죠. 그래서 유럽 각국은 국방 예산을 깎았고 방산공장은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였습니다. 숙련공은 흩어졌고 부품을 대던 협력업체들도 다른 업종으로 옮겨갔어요. 그때로선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겨울이 끝나지 않는 나라와 봄이 왔다고 믿은 나라가 있었어요. 봄이 온 나라는 난로 공장을 닫고 그 땅에 카페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안 끝난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난로를 만들었고요. 30년 동안은 카페를 지은 쪽이 훨씬 현명해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2022년 2월 이전까지 한국이 자주포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쟁력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수 시장은 작고 성장은 정체된 답답한 사업으로 보였죠. 한화 스스로도 이걸 세계 시장에서 통할 무기라고 자신있게 말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뒤집히는데 걸린 시간은 놀랍게도 며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쟁력이라는 건 대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미리 준비해둔 게 아니라 차마 버리지 못한 것에 어느 날 갑자기 값이 매겨지는 방식으로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유럽의 안보 전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다급해진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악연이 깊은 나라죠.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이 갖고 있던 무기 상당량을 우크라이나로 넘겨줬습니다. 도와주긴 했는데 정작 자기 무기고가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시장에 나와서 묻습니다. 지금 당장 채워줄 수 있는 사람? 2022년 7월 한화와 폴란드 군비청은 K9 자주포 672문 수출에 잠정 합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212뮨 규모 1차 계약을 체결해요. 침공 6개월 만에 계약서에 서명이 끝난 겁니다. 방산 계약이 보통 몇 년씩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거의 속도 위반 수준이었습니다. 왜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었을까요? 독일 PJH-2000은 생산 라인을 다시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라인을 재가동해도 한 해에 소량씩 여러 해에 걸쳐 납품하는 구조였어요. 반면 하나는 창원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증설을 거쳐 연간 160문, 라인을 더 돌리면 240문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산 건 자주포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12월 폴란드는 152문을 추가하는 2차 실행 계약에 서명합니다. 1차와 합치면 364문이에요. 한 나라가 자주포를 300문 넘게 도입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처음엔 급해서 샀는데 받아보니 물건도 괜찮고 납기도 지키더라. 이 경험이 다음 주문을 만들었습니다. 방산에서 제일 강력한 마케팅은 실제로 물건을 인도한 실적이거든요. 이 흐름을 타고 K9은 지금까지 누적 1,500여 문의 수출 계약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수출액은 15조 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 인상적인 건 점유율입니다. 신규 계약 기준으로 보면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한 품목에서 이 정도 점유율이면 사실상 이 시장의 표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표를 보면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지상 방산 부문 수주 잔고가 39조 7천억 원, 창사 이래 최대치예요. 수주 잔고는 이미 계약이 끝나서 앞으로 매출로 잡힐 물량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매출의 예약분이죠. 지상 방산 부문의 분기 매출이 1조 2천억 원대인 걸 감안하면 몇 년치 일감이 이미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송공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이 표정을 바꾸기 시작해요. 왜 우리 국방 예산이 계속 아시아로 빠져나가지? 이 질문이 유럽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진짜 구조와 진짜 위험은 여기서부터 봐야 합니다. 수주잔고 39조라는 숫자도 유럽이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유효할지 따져봐야 하니까요. 먼저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5조 7,510억 원, 영업이익은 6,389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 영업이익은 21% 늘었어요. 이익이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을 부문별로 쪼개보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지상방산, 그러니까 자주포와 장갑차를 만드는 부문의 분기 매출은 1조 2,211억 원, 영업이익은 2,087억 원입니다. 항공우주 부문은 매출 6,612억 원에 영업이익 226억 원이고요. 그런데 자회사인 하나오션의 매출이 3조 2,099억 원, 영업이익은 4,411억 원입니다. 조선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 회사가 아니라 자주포와 잠수함과 항공 엔진을 함께 들고 있는 종합 방산 회사예요. 여기서 수익 구조의 핵심이 나옵니다. 지상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7% 수준인데 이건 국내 조달만 하던 시절엔 나오기 어려운 숫자예요. 앞서 말했듯 국내 방산은 원가의 적정 이윤을 얻는 구조라 마진이 눌려 있거든요. 반면 수출은 가격을 시장에서 정합니다. 같은 라인에서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수출 물량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기를 파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파는 건 납기와 가동률입니다. 고객이 돈을 더 얹어서라도 사고 싶은 건 성능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반도체 파운드리가 캐파를 파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들 설계 능력을 이야기할 때 실제 협상력은 지금 라인이 비어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평가할 때 봐야 할 건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이 아니라 공장 가동률과 증설 속도입니다. 이제 약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문턱입니다. 유럽연합은 방산 조달을 역내 기업 중심으로 몰아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른바 바이유러피언, 유럽산 우선 구매 기조입니다. 공동 조달 프로그램에서 역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요. 한화 입장에선 지금까지의 성공 공식,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 배로 실어보내는 방식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럽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전략을 씁니다. 이미 구축한 폴란드 생산기지를 전초기지로 삼고 2024년 7월엔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54문과 탄약 운반차 36대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026년 2월에는 루마니아 현지에 K9 생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목표는 현지화율 80%, 유럽 생산 거점과 중동 합작 공장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금액만 6조 3천억 원 규모예요. 그런데 현지 생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기술을 이전해야 하고 마진도 나눠야 하죠. 오늘의 고객이 10년 뒤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그 돈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드러났습니다. 2025년 3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6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합니다.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발표 다음날 주가는 13% 넘게 빠졌습니다.
영업이익을 1조 원 넘게 내는 회사가 왜 주주에게 손을 벌리느냐, 승계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결국 회사는 규모를 2조 3천억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조 3천억 원은 계열사들이 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뽑아낼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사양산업이라고 불리던 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어느 순간 아무도 흉내 못 낼 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럽이 공장을 닫은 30년 동안 한국은 라인을 돌렸어요. 그때는 그게 비효율이었죠. 다만 여기엔 정직한 단서가 붙습니다. 한화가 성견지명으로 버틴 게 아니라 안보 환경 때문에 닫을 수가 없었다는 것. 운이 실력으로 바뀐 순간을 실력만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고객은 스펙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기준으로 삽니다. 폴란드의 제약은 성능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능 1등이 아니라 납기 1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업에서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고객이 진짜로 못 견디는 게 뭘까? 가격일 수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담당자가 위에서 깨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약을 풀어주는 쪽이 스펙 우위를 이깁니다. 우리가 파는 게 스펙인지 제약 해소인지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제품 설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수요가 폭발하는 시장에선 공급 능력이 곧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증설 결정은 언제나 수요보다 먼저 내려야 하고 그건 필연적으로 위험한 결정이에요. 하나가 대규모 자금 조달로 욕을 먹으면서도 유럽 공장을 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늦게 지으면 이미 남이 다 먹은 뒤니까요. 다만 그 베팅이 틀렸을 때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유상증자 논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수출 파이프라인이 35조 원 이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유럽 현지 생산이 자리를 잡으면 유럽산 우선 구매라는 문턱을 안쪽에서 넘게 됩니다. 위기 시나리오는 정반대예요. 전쟁이 끝나거나 긴장이 풀리면 각국의 국방 예산은 다시 줄어듭니다. 방사는 본질적으로 사이클 산업이고 지금은 사이클의 꼭대기 근처일 수도 있어요. 그때 남는 건 잔뜩 늘려놓은 설비와 갚아야 할 돈이죠. 이 사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무기를 판 게 아니라 남들이 버린 시간을 팔았다. 유럽이 30년 전에 버린 생산 능력을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었고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값이 매겨진 겁니다. 능력을 유지한다는 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견딘 기간이 결국 가격이 됩니다. 물론 이 구조가 영원히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럽도 지금 필사적으로 자기 공장을 다시 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유럽이 라인을 완전히 복구하기 전까지 한화는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비즈니스의 구조를 해부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